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자인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유준상입니다. 오늘 요청받은 강의 주제는 뇌경색의 급성 치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이 되셔서 보시고 계신 걸 텐데, 저한테 병원 진료 보실 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뇌경색이 뭐냐, 뇌출혈이 뭐냐, 아니면 어떤 게 유전되느냐, 내 부친, 내 모친께서 뇌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나도 생기는지 아닐지 걱정된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병원에 뇌경색을 입원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어떤 검사를 하는지,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 궁금하신 점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과 자체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과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요. 저희 신경과는 뇌와 관련된, 그리고 신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진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저희 질환들을 보게 되는데, 뇌졸중,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이죠. 이렇게 발작을 하는 간질,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치매, 파킨슨 같은 그런 운동장애, 운동질환들,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지만 뇌수막염 포함한 신경계 염증 질환, 막 근육이 빠지고 이렇게 신경 저리거나 생길 수 있는 말초신경, 그리고 근육 질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잠을 못 자는 수면 질환부터 해서 더 여러 가지 기타 분야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 중에서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풍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뇌졸중이 공식적인 텀이고요. 뇌졸중이라는 그런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쉽게 얘기해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뇌졸중이라 부르고요.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지거나 하면서 거기에 먹여 살리고 있었던 뇌 조직, 뇌 세포가 문제가 생기고 죽게 되면 요것 때문에 이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느 부위에 어느 위치에 있는 뇌세포가 죽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게 되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뭐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기억력장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뇌혈관이 문제 생겨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뇌졸중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요. 뇌졸중은 쉽게 얘기해서 다시 혈관이 갑작스럽게 망가지다 보니까 증상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뇌혈관이 막히면 혈관 세포들이 죽게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저희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피가 새어 나오면서 뇌세포 역시 죽게 되겠죠. 그걸 뇌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게 좀 더 큰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피가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피가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두 가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이 있는데 뇌혈관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요, 요게 먹여 살리는 뇌세포들이 죽게 되겠죠. 그걸 저희가 뇌경색이라 부르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마우스 커서 이렇게 보이시죠? 위에 있는 게 CT를 찍은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게 저희가 MRI를 찍은 겁니다. CT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초기에는 많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눈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요쪽,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부분에 어두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뇌경색이 오게 되면 뇌세포들이 죽여서 CT에서는 어두워 보이게 되고요. 잘 보이지 않죠. MRI로 뇌경색을 더 잘 진단할 수 있는데, MRI를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서 이쪽 부위 세포들이 죽었구나, 아니면 죽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것을 뇌경색이라 부르고요.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강의 시간엔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뇌출혈도 종류가 정말 많고요. 어떤 뇌출혈은 이제 가족력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뇌출혈은 가족력이 안 따를 수 있어서 뇌출혈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어떤 유형의 뇌출혈인지 알고 오시면 좋은데, 어쨌든 크게 얘기하면 혈관이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혈관이 피가 새어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뇌세포가 죽는, 그걸 뇌출혈을 부르게 되고요. 뇌출혈은 CT로도 아주 잘 보입니다. 이게 CT 사진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피가 새어 나와서 이렇게 피가 고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포가 죽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뇌출혈입니다. 증상만 봐가지고는 이게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물론 이렇게 환자분들을 많이 본 저희들은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가지고요. 증상 갖고는 뇌졸중인지를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뇌졸중이 의심되면 먼저 CT를 찍어서 뇌출혈이 보이는지 아닌지 보고, 뇌출혈이 아니면 그때 MRI를 찍거나 다른 검사를 해서 뇌경색을 확진하는 게 저희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경색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뇌경색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서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제일 많은데요. 제일 흔한 원인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혈관이 막히거나 동맥경화가 생겨서 여기 플라크가 생기는데 플라크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뒤에 있는 혈관들을 막아버리게 되면 역시 그것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3월달에 했던 시술 환자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목 경동맥 쪽에 이렇게 심하게 좁아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 아마 플라크가 있었을 건데 플라크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그때 뒤에 있는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뇌혈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심장에서 그런 혈전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흔한 원인은 부정맥입니다.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제일 안 좋고요. 간혹 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면 이렇게 손목 혈관을 만져서 규칙적으로 뛰는지 확인해 보라는 그런 공익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심방세동 같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 대표적으로 심장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곡에 날아가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심인성 색전에 의한 뇌경색이라 부를 수 있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심장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유전적인 뇌경색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뇌경색이 있었다. 나도 혹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경향성은 있을 수 있어도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되는 뇌경색도 정말 드물게 있는데요. 이름부터 듣기만 해도 어려운 막 카다실, 파브리, 모야모야, 멜라스 등등 어려운 이름의 희귀한 병들이 있는데 이런 뇌경색 같은 경우는 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케이스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유전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질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앞쪽으로 하얗게 변질되면서 뇌경색 생기는 카다실도 있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혈관이 보여야 되는데 혈관이 갑자기 다 막혀버려서 뇌혈관이 없어져 버리는 모야모야병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가족 상담도 받아보셔야 되고 유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뇌졸중은 되게 먼 곳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께서 아니면 가족분들 아니면 친지분들께서 이렇게 뇌졸중이 있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 세계 인구의 6명 중 1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서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약하게 살짝 오는 경우도 포함되겠지만 그만큼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뇌졸중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생기고 나서 돌아가시진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점은 확실히 명확하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건 좀 이전 자료긴 한데 예전 자료에 의해서는 한 해에 11만 명 정도가 이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요. 그 뜻은 5분에 한 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는 뜻이고 20분에 한 명씩은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뇌졸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아주 중요하고 뇌졸중 증상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뇌졸중을 진단하는 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요.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왔다. 그럼 병원에서는 무엇을 해주는 거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검사는 왜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 앞으로 뒤에 있는 부분들은 그걸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으로 보통 이제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데요. 저희 의료진들이 하게 되는 신경과 의사 아니면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는 일은 뭐냐면 요런 아래에 있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일단 살려야겠죠. 뇌경색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안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뇌경색 때문에 이제 후유증이 생기게 되고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손상받는 부분, 피해받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 노력합니다. 저희 신경과끼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time is brain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time is gold가 아니라 time is brain이라고 하는데 1분 1초 하루가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적어지게 되고 더 피해가 커진다고 말씀드리게 되거든요. 뇌경색이 의심될 때,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처치를 받으셔야지 남아있는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같은 뇌경색은 결국엔 뇌세포가 죽었다는 뜻을 말하는 건데 그게 혈관이 좁아져 생긴 건지 심장에서 날아간 건지 유전적인 요인인지 등등 어떤 요인에 따라서 저희가 드리는 약이 달라지게 되고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입원을 해서 저희가 왜 생기는지 알아내기 위한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뇌경색 생기면 한 처음 며칠 동안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12시에 증상 생겼다고 해서 이게 제일 안 좋은 증상이 아니라 다다음날 되면 증상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급성 악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수액도 드리고 약물 치료도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안정화된 다음에는 이미 생긴 후유증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도 같이 저희가 의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 치료를 한다는 것은 일단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이나 손상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 노력하고요. 생긴 원인을 찾고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액과 약물 치료를 저희가 진행하고요. 이미 생긴 손상에 대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재활치료까지 진행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저희가 결정하고요. 급성기 때 수액, 약물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뇌경색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재활치료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다시 나눴는데요. 뇌경색 치료는 제가 나름대로 나눠본 건데 초급성기 치료, 그리고 급성기 치료, 원인 평가, 재활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병원을 입원하시든 간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초급성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급성 치료를 진행하면서 원인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하신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초급성기 치료라는 건 뭐냐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뇌경색의 초급성기 치료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맥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서 혈관을 뚫어주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려고 합니다. 초급성기 치료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한테 예를 들어 10명의 환자분이 입원하시게 되면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요거는 할 수 있는 그 제한점이 되게 많고요. 꼭 해야 되는 환자분들만 하기 때문에 모든 뇌경색 환자분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요 초급성기 치료는 정말 잘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양날의 칼이어서 잘 되면 좋지만 반대로 잘 안 됐을 경우는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경우, 꼭 맞아야 되는 경우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증상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저희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초급성기 치료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용어부터 보게 되면 정맥혈전 용해제, 정맥으로 혈전을 용해시키는 약을 드린다. 정맥혈전 용해제라는 뜻이고 밑에 거는 동맥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 보통 증상이 시작되면 이렇게 응급실로 오시게 되겠죠. 응급실에서 저희가 CT를 찍어서 뇌출혈인지 아닌지 발견하게 되고요. 피검사랑 가슴 사진, 심전도 이렇게 찍게 되는데 보통 정맥혈전 용해제가 요건데 4시간 반, 크게는 4시간 반 전에 오시면 저희가 요걸 투약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요걸 맞아서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좋아지지 않으면 24시간, 크게 24시간까지 봐서 동맥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동맥 혈전 제거술까지 진행할 수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하든 말든 못하더라도 저희는 수액 치료랑 약물 치료에 급성기 치료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번 도중에 MRI도 정밀하게 다시 찍고 심장 검사 같은 원인 평가를 한 다음에 재활 치료를 한다. 요게 한 슬라이드로 병원에 입원하시면 뇌경색 환자분들이 어떤 처치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검사를 받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인 정맥혈전 용해제, 정맥으로 들어가는 혈전을 녹여주는 약이다 라는 약인데요. 이건 액틸라제라는 약을 저희 나라에서는 씁니다. 요즘에는 테넥테플라제라는 약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액틸라제라는 약을 쓰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혈전을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녹여줘가지고 막힌 혈관을 다시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생기고 나서부터 4시간 반까지 이렇게 저희가 투약할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CT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고요.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고 환자분이 드시고 있는 약제에 따라서 예전에 겪었던 기저질환, 예전에 뇌출혈이 있었다든지 다른 시술을 했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못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증상이 너무 약하다, 증상이 너무 별거 없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럴 때도 저희가 굳이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증상성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도 저희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시작으로부터 최대 4시간 반까지 저희가 보통 맞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두 그런 게 아니라 3시간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4시간 반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최대는 제가 4시간 반으로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되고요. 환자 상태, 약물 복용력, 과거 병력,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잘못 맞게 되면 아니면 너무 위험한 분을 맞히게 되면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뇌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방광이라던가 콩팥이라던가 위장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본전을 찾지 못하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해당되는 경우만 저희가 꼭 마치는 거고요. 꼭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분들만 저희가 마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면 요거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맞는다가 아니라 기회가 생긴다. 요걸 못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못 맞는 경우 혹은 맞았어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거나 좋아지지 않으면 동맥내 혈전 제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술이고요. 주사 맞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의사가 사타구니 혹은 손목으로 해서 관을 직접 넣은 다음에요.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막힌 부분을 제거하는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6시간 정도까지밖에 안 됐는데 요즘에는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술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시술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일단 24시간까지도 가능한 분들은 저희가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정말 적절한 환자분을 선택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무리 적절히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하는 게 아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유동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환자의 기저 상태, 현재 상태, 뇌 영상 결과에 따라서 혈관이 어디가 막혔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술할지 말지를 저희가 결정하는 거고요. 이건 막힌 혈관을 직접 저희가 사타구니 통해서 손목 통해서 들어가서 뇌혈관까지 올린 다음에 그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이미 죽은 뇌조직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생긴 뇌경색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더 죽어나갈 수 있는 뇌조직을 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뚫고 나서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정말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 생기는 경우일 수 있고요. 더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꼭 뚫어야 하는 환자들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꼭 뚫어야 하는 환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정말 안타깝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혈관 안에 관을 넣은 다음에 이런 혈전들을 제거해주고 필요하면 이 부위에 스텐트를 넣어주기도 하고요. 관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막혔던 혈관을 시술을 해가 돼서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을 만들어주면 그럼 환자가 다 좋아지느냐? 그러주면 제일 좋지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분은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뚫는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초급성기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받는 게 더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아니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안 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고요. 그렇다 하면 그럼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냐? 그거는 그렇진 않고 예전에는 다 이렇게 했지만 급성기 치료를 저희가 이제 진행합니다. 급성기 치료라는 거는 이제 수액 치료, 이제 막힌 부분에 혈류가 더 잘 가기 위해서 이제 주사를 달아서 수액을 이제 맞는 거고요. 먹는 약 통해서 피를 더 묽게 해서 그쪽으로 더 피가 더 잘 갈 수 있게, 아니면 플라크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아니면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게 주는 항혈전제, 항응고제 이런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해서 뇌압을 낮추기도 하고 피를 더 묽게 하기도 하는 그런 주사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혈압이 조절이 안 되거나 당뇨가 조절이 안 됐을 때도 그것 때문에도 뇌경색이 더 나빠지거나 이미 생긴 뇌경색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런 내과적인 부분도 저희가 조절을 꼭 하고 증상이 생기고 나서 3일째, 저는 보통 3일에서 5일째까지는 더 뇌가 붓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처가 생기면 첫날에는 괜찮지만 다음날, 다다음 되면 그 상처가 되게 부어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뇌세포가 죽은 건데 그 뇌세포가 죽으면 다음날, 다다음날 되면 좀 더 부어오르면서 더 증상이 심해지거나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입원 치료, 급성기 치료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심한 경우는 저희가 뇌압 조절하는 약까지 쓰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뇌 뚜껑을 여는 그런 감압 수술까지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뇌졸중이 이제 크게 오게 되는 경우는 뇌졸중 집중치료실 혹은 중환자실 치료실 이런 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데서
처음 일주일만큼은 정말 조심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더 나빠진다 하면 그때 적절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자를 정말 열심히 잘 보고 있고요. 수술을 한다고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뇌출혈은 수술하는 병, 뇌경색은 수술하지 않는 병으로 알고 계시지만 뇌경색 때도 저희가 가끔 수술을 권해드리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면 시커먼 부위가 뇌경색인데 되게 큰 범위죠. 요게 냅두게 되면 요게 부어오르면서 반대편까지 뇌를 밀게 되고, 그러게 되면 환자분이 돌아가시게 되거나 더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히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뇌 뚜껑을 여는 감압술을 저희가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러게 되면 뇌가 부어오르더라도 밖으로 이렇게 부어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축소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성형술을 해서 두개골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뒤통수 쪽으로, 뒤쪽으로, 손해 쪽으로 뇌경색 생기게 되면 이렇게 작은 통로를 막히게 되면서 수두증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 이 환자처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뒤통수를 여는 감압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경색 때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수술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뇌경색 급성기 치료 넘어서 이제 원인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인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인 대학병원 아니면 종합병원에서는 MRI를 다시 한번 찍어서 정밀하게 다시 혈관까지 보통 찍고요. 필요하면 정맥 혈관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하면 사타구니 통해서 들어가는 혈관 조영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전도 포함해서 홀터, 그 초음파 포함한 그런 심장 검사도 보통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 뇌경색 때문에 왔는데 왜 굳이 심장 검사를 하느냐, 왜 심장 쪽을 보느냐, 이렇게 궁금하시겠지만 그거는 뇌경색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심장 검사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 초음파도 보통은 경식도로 해서 가슴 위로 보는 초음파를 보통 보지만, 때에 따라서는 식도통에서, 내시경처럼 식도통에서 들어가는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요. 부정맥이 의심되는데 부정맥이 관찰되지 않으면 이렇게 심장에 기계를 심어서 보는 룹 레코더라는 그런 기계도 설치하기도 하고, 피검사도 보는데 환자분에 맞춰서 저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혈관염 의심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검사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정말 드물지만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까지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행위들은 다 뭐냐면 이 뇌경색이 왜 생기는지 알기 위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지 또 다시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고 2차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시게 되면 이런 검사들을 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2차 예방, 다음 주에, 다음 달에, 1년 뒤에, 몇 년 뒤에 또 뇌경색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활치료입니다. 재활치료는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종합병원에서도 초기에는 평가를 먼저 하고요. 더 이제 안정화되면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재활치료를 권해드리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일수록 아니면 기능이 그렇게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다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데, 저희는 6개월에서 1년까지는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과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한 1년까지도 그래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고요. 이건 죽은 세포를 살리는 개념은 아니고, 죽은 세포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옆에 있는 주변 세포들을 좀 도와주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편 세포들을 좀 도와주게 해서 기능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처음 뇌경색 생겼을 때는 손가락도 까딱 못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재활치료 열심히 하게 되면 팔도 들 수 있게 되고 숟가락질도 하게 되면서 젓가락질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 향상을 저희가 꾀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뇌경색이 왔다고, 뇌졸중이 왔다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특히 처음 6개월만큼은 정말 열심히 받으셔야지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치료까지도 저희가 입원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요, 뇌경색 치료는 입원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어떤 걸 하느냐, 초급성기 치료를 하는 거고요. 초급성기 치료는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초급성기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급성기 치료를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요거는 이미 받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순간을 잘 넘기게 하기 위해서, 더 나빠지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급성기 치료를 하는 거고요. 원인 평가를 하고요. 그거는 왜냐면 원인을 잘 잡아야지 앞으로 또 생기는 걸 또 막을 수 있겠죠. 안 그러면 계속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생긴 후유증, 팔다리 마비가 오든 말 어눌해진 구음 장애가 오든 삼킴 장애가 오든 뇌세포가 어디가 생겼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겠지만, 그 생긴 이제 합병증, 후유증, 그거를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재활 치료를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치료는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4가지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걸 알려드리는데, 그럼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제가 1차 예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2차 예방했는데 2차 예방은 병에 걸리고 나서 그게 재발하는 걸 막는 게 2차 예방이고요.
아예 병조차 걸리기도 전에 그게 생기지 않게 하는 게 1차 예방인데, 미리 건강한 식습관도 잘 챙겨 드시고 생활 습관도 개선을 하시고 술, 담배 많이 하시면 그거 끊으시고 하면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 자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미리 혈관이 안 좋은지 뇌 상태가 안 좋은지 볼 수 있겠죠. 제일 많이들 하시는 게 경동맥 초음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 그거 말고도 CT나 MR 통해서 뇌 혈관을 보거나 목 혈관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미리 혈관이 좁아진 건 없는지, 뭐 부정맥 같은 건 미리 없는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더 늦게 오시면, 2시간 더 늦게 오시면, 하루 더 늦게 오시면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의심되면 곧바로 응급실로 오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MRI를 찍었더니 여기 혈관, 경동맥 쪽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뇌경색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천만 하면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6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뇌졸중 학회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뒷부분들은 너무 약간 좀 뻔한 말처럼 보이겠지만, 뻔한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로는 알고 계시는 지병들을 잘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특히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쪽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3가지 대해서 저희가 잘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약을 통해서 잘 조절하면 되고, 없다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잘 조절하고 관리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식사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였고요. 뇌졸중 학회에서는 보통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기름지지 않게, 너무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골고루 야채, 채소까지 곡류도 잘 챙겨 드시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붉은 고기라던가 아니면 생선 통해서 이렇게 잘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밥 드실 때도 이렇게 항상 잡곡밥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섞어서 드시거나 그렇게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몰아서 드시거나 오랫동안 금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 활동과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 포함해서 근력 운동까지 잘 챙겨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금연입니다. 금연이 제일 필수이고요. 특히 뇌혈관, 심장혈관, 아마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정말 이 말에는 동의하실 텐데,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많이 좁아지는 그런 제일 큰 원인 중 하나가 담배,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 꼭 금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을 보면요, 다 이전에 담배를 많이 태우셨거나 아니면 담배를 아직도 많이 태우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음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하는 게 제일 좋겠죠. 금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술은 꼭 줄이시는 게 뇌혈관, 심혈관 계통으로 많이 안 좋고, 뇌혈관뿐만 아니라 치매나 다른 뇌 기질적인 그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술은 꼭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치료를 해서 막 손을 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팔다리 막 주무르고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막 우황청심환을 먹거나 이제 침을 놓거나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 오셔야 되고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등등 뇌졸중 의심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급실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이런 처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뇌경색이 맞거나 뇌졸출혈이 맞으면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뇌경색이 맞으면 필요에 따라서 저기 혈전 용의자도 투여할 수 있고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반 혹은 24시간까지 가능한 거지만, 4시간 반까지 오랬으니까 4시간대 가야지 일이 아니에요. 1시간에 오는 환자랑 3시간 만에 오는 환자랑 비교했을 때 1시간 만에 오시는 환자가 훨씬 더 예후가 좋거든요. 4시간 반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4시간 반 전에 오면 다 똑같다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이런 처치들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토하시는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기도 흡인이 되지 않게, 기도를 막히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뇌졸중 발생한 사람에게 병원 가지 않고 손끝 따고 기다리거나 팔다리 주무르고 기다리거나 병원 가지 않고 침을 놓고 기다리거나 물을 먹이거나 우황청심원을 먹이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뇌졸중 의심 증상이냐? 뇌졸중 의심 증상 보이면 병원 가라는 건 충분히 알아듣겠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보이면 가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갑자기라는 단어가 제일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저번 주부터 뭔가 슬금슬금 뭔가 조금씩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냥 애매하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팍 하고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뇌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막히거나 순간적으로 터지거나 하면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거나 움직이지 못한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뚝 떨어진다.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들이 크게 의심되는 증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또 많은 강의들에서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대표적인 증상은 얼굴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얼굴 마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팔다리가 한쪽으로 해서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 해서 마비가 오는 그런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언어장애, 발음이 어눌해진다. 술 마신 것처럼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진다. 아니면 말이 안 나온다. 아니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동문서답을 한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뇌졸중이 크게 의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웃음을 지어보거나 이해하거나 했을 때 한쪽 면이 비대칭이 됐을 때는 그거는 안면마비가 있는 거고, 요거는 말초성 안면마비 가능성도 있지만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생기면 무조건 그냥 빨리 오시면 되는 거고요. 몸의 한쪽으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같은 쪽으로 이렇게 팔다리가 마비가 오게 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팔다리를 들어봤을 때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증상이 보이게 되거나 한쪽으로 들고 있는 물건들을 계속 떨어뜨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면 역시 이것도 반신마비가 의심되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법으로는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를 펴고, 굽히지 않고 펴고 이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했을 때 눈을 감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랬을 때 한쪽이 이렇게 팔이 한쪽으로 떨어지거나 팔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나 했을 때는 마비가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언어장애라는 건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런 구음장애도 얘기 있고 실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술 취한 사람처럼 발음 자체가 약간 무뎌지고 어눌해진다. 그런 것도 절대적인 그 뇌졸중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셔야 되고,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감각성 실어증 장세거나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운동성 실어증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동문서답을 한다. 아니면 말을 아예 못한다. 단어를 말을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다 언어장애의 일종입니다. 꼭 오셔서 진료를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진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별개의 증상으로 갑자기 걷기 힘들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다,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막 핑핑 도는 어지럼증이 생긴다. 이건 말초성 어지럼증 가능성도 있지만 중추성 어지럼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움직일 때만 어지러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핑핑 돌거나 어지럽거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균형 감각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것도 뇌졸중 이심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꼭 오셔야 되고,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이거는 물론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 의심돼서 이것도 역시 당연히 병원을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마비, 반신마비, 언어장애, 어지럼증, 보행장애, 평형장애,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즉시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 응급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왔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 5분 정도 한 팔다리 한쪽이 마비가 왔다가 다시 좋아졌어요. 다시 멀쩡해졌어요. 한 10분 정도 말이 진짜 어눌했는데 갑자기 좋아졌어요. 이러면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일과성 허혈 발작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뇌졸중 학회에서는 미니 뇌경색이라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뇌경색이 살짝 올 뻔하다가 막히는, 다시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혈관이 아주 가느다랗게 이렇게 많이 막혀 있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재개통이 되면서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이 좋아서 다시 좋아졌겠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운이 나빠서 뇌경색이 생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뇌경색이 올 뻔하다가 만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인 뇌졸중 증상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다시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역시 외래 진료 혹은 응급실 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이 있으면 꼭 큰 병원의 응급실 진료 혹은 외래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40분 정도 동안 뇌경색의 급성 치료, 뇌경색이 오시면 병원에 오시게 될 텐데 병원에 오시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지 알려드렸고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지 또 알려드렸고, 어떻게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은숙님께서 할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치매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전되는지 정기검진으로 예방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이 유전되는 뇌졸중도 있고요. 아까 저희 예방법 중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술 이런 것들도 유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전되지는 않겠죠. 대부분의 뇌경색, 뇌출혈 같은 경우는 유전되는 게 아니라 보통 혈압이 높아서, 당뇨가 높아서, 고지혈증 높아서, 담배를 많이 태워서, 아니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향성은 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 아버지가 혈압이 높다면 저도 좀 혈압이 높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경향성 자체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전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드문 경우에 뇌경색 같은 경우는 유전되는 그런 뇌경색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환자분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상담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로도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뇌경색과 치매는 좀 다른 범주긴 한데요.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뇌경색이 오면서 그것 때문에 치매 증상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뇌경색이 온다는 건 결국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건데 그 뇌세포가 하필이면 이렇게 팔다리 운동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아니라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뇌경색이 이렇게 크게 오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기도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괜찮지만 그런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 예방하는 방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분께서는 저 이미 뇌경색이 왔고 마비 없이 오셨다고 뇌경색 올 때부터 다른 질환까지 올 수 있나요? 관리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뇌경색 올 후부터 다른 질환까지 올 수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뇌경색이 왔는데 마비가 없이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짝 왔다가 증상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들을 많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육이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신 분들 많고 약하게 뇌경색이 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후유증이 크게 없이 이제 그렇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경색 자체가 재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뇌경색은 결국에는 계속 이렇게 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뇌경색이 급성 뇌경색이 온 게 많다면 그걸 예방할 수 있는 2차 예방약을 꾸준히 제일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약을 안 드시게 됐을 때는 다시 그런 이벤트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약 복용이 제일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배를 태우신다면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되고 술을 드신다면 술을 무조건 끊어야 되고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진 않는지 당뇨가 조절 안 되진 않는지 고지혈증이 조절 안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 통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을 또 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할 수 있고요. 김재수님께서 이명 때문에 고통인데 이 질환도 뇌경색 등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모호한 부분인데 이명 자체는 되게 흔한 증상이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뇌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부위의 뇌경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정 손해 앞쪽에 있는 손해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청력 신경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뇌경색 생기게 되면 청력 저하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가다 이명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혈관성 질환 때문에 예를 들면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연결된 동정맥류라는 그런 특이한 그런 혈관 병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역시 이명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터지게 되면 또 뇌졸중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 때문에 뇌경색 생긴다, 이명 때문에 뇌출혈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큰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이명 중에서도 되게 위험한 이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중추성 이명, 뇌경색에 의한 이명, 혈관성 병변에 의한 이명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뇌졸중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진료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명은 위험한 이명은 아니지만 정말 간간히 특정 위험한 병변 때문에 혈관성 병변 때문에 뇌경색이나 뇌졸중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 저는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뇌 경색은 뇌출혈보다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데 맞나요? 이것도 아까 앞서 강의를 들으시면 눈치채셨겠지만 뇌경색, 뇌출혈은 그냥 현상이에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은 걸 다 뇌경색에 부르는 거고요. 혈관이 터져서 뇌세포가 죽는 걸 다 뇌출혈에 부르는 겁니다. 아까 뇌출혈도 간단히 얘기 드렸지만 뇌출혈 종류만 하더라도 5개가 있거든요. 뇌경색도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즉 뇌경색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재발률도 다 다르게 되고 혈관이 많이 좁은 그런 상태라면 그건 재발률이 되게 높을 수 있고 작은 혈관이 막히는 그런 경우라면 기저질환을 잘 조절한다면 재발률을 훨씬 낮출 수 있겠죠. 뇌출혈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내출혈도 있고 지주막하출혈도 있고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뇌실출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뇌내출혈 같은 경우는 작은 혈관이 막힌 뇌경색이랑 비슷한 기전을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재발률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동맥류나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출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재발률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어서 어느 게 무조건 재발률이 높다, 어떤 게 재발률이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뇌 쪽 건강이 걱정돼서 포스파딜세린 식품을 홈쇼핑에서 구입해서 먹는데 도움이 될까요? 병원 진료할까요? 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먹습니다. 그냥 뇌 영양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복용했을 때 뭐 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지만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병원 진료를 통해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고 특히 깜빡깜빡 하신다면 실제로 이게 객관적으로 기억력 저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진료를 통해서 어떤 약을 드시는 게 좋을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 경색 발병 후 신체 기능 저하 시 재활치료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신경과에서는 한 보통 6개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한 1년까지로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는 무조건 특히 젊으신 분이면 더더욱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6개월까지는 꼭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6개월 넘어서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재정적인 것도 봐야 되고 환자분의 개인 상태나 그런 경제적인 여건 아니면 개인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지만 1년까지도 좀 연장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더 언제까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6개월까지는 그래도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재활 치료를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넘게 뇌전증 약을 먹고 있고 후천적인데 혹시 임신, 출산 이상에 있을 수 있는지 유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약 용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시신경 쪽이라 시술하면 실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뇌경색 얘기가 뇌전증 약이라서 지금 오늘 한 주제랑은 좀 연관이 없긴 하지만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뇌전증 약 중에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약들은 절대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고 임신 중에도 저희가 좀 테이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하거나 약을 좀 줄이거나 하면서 조금 유지하는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뇌전증 전문으로 보시는 신경과 선생님이 아마 분명히 처방해 주시고 계실 텐데 임신 계획이 생긴다면 요거는 미리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 임신을 하고 나중에 이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개월 정도 뒤부터 임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 뇌전증 증후군이라면 특히나 이제 어떤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약을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뇌파소견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약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과 미리 예방적으로 약에 대해서 조절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임신하고 나서 다시 약을 복용하는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약들은 제가 알기로는 임신 때는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꼭 어떤 약인지 확인해 보시고 뇌전증 약을 처방해 주신 선생님과 임신 계획을 같이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인향만리님은 61세 여성분이시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던 도중에 체중 감량 후에 혈전의 혈압 및 혈액 검사에서 정상 수치입니다. 진코민을 복용한다고 하셨는데 뇌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복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진코민 저도 많이 쓰는 약이고요. 좋은 약인데 말씀하시는 혹시 이제 혈관이 좁아지거나 그런 걸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느냐 하면
의학적으로는 요걸 드시면서 저희가 예방을 1차적으로 하진 않긴 하고요. 요거는 이제 뇌 혈류를 올려주고 인지 기능 개선을 올려주고 이명 때도 좀 도움 된다는 그런 기능 약품이고요. 실제로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동맥경화가 있을 때는 진코민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걸 조절하진 않습니다. 진코민은 그냥 건강식품, 영양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복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복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먹어서 좋은 약이기 때문에 복용하셔도 괜찮지만 혈관이 좁아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요것만을 의존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잘 조절됐다고 했는데요. 약을 잘 드셨기 때문에 조절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너무 끊지 마시고 혹시 줄이거나 그러고 싶으시다면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가지고 줄이더라도 서서히 줄여보면서 피검사 수치를 보면서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수치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확 줄게 돼서 정말 효과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약을 다시 끊게 되면 다시 저희가 반동으로 원래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의적으로 끊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혈관이 더 손상받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더라도 꼭 처방하신 선생님과 상담을 꼭 잘 받으시면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숨골 부위에 뇌경색이 왔는데 앞으로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숨골이라는 건 브레인스템, 그 뇌관이라는 부분이고 뇌관에서 이제 저희 안쪽에 있는 아마 연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연수. 뇌관이라는 건 중뇌와 뇌교, 연수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연수라는 부위는 좀 위치에 따라도 다릅니다. 연수가 되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앞쪽이냐 뒤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좀 증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좀 증상도 다르게 오갈 수 있는데 연수 뇌경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복불복입니다. 정말 증상이 없게 되는 경우는 정말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되게 증상이 심하게 올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이걸 특별히 뭘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숨골 연수 쪽이라면 작은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높아 보이고 그러니까 즉 그걸 관통혈관이라 부릅니다. 제가 사진을 보진 않아서 혈관 사진태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하자면 아마 작은 혈관들이 막혔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는데 그런 작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중에서도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 같은 게 더 올라가거나 더 높아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다른 뇌경색 예방 방법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특히 담배 술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시면서 끊으시면서 약제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20대 때부터 두통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검사를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걸 물어보셨는데요. 두통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뇌출혈 때문에 그 슬라이드 한 장 나오긴 했는데 두통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주 20대 때부터 반복되는 두통 같은 경우는 제가 환자분을 직접 만나뵙진 않고 진찰도 안 해봤고 문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편두통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편두통일 때는 머리 사진 찍었을 때 아무 이상 나타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통에 대해서 진료 보시는 건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신경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뵈서 이 두통이 위험한 두통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통은 보통 1차성 두통 그리고 2차성 두통으로 나눠서 위험한 2차성 두통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혹시 반복되는 두통이 일반적인 편두통 두통이다 했을 때는 그때마다 굳이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진을 찍어 보셨다고 했는데 혈관 사진을 찍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저는 혈관 사진까지는 한번 그래도 찍어 보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심한 두통이 왔을 때는 혈관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약을 쓸 때도 혈관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혈관 사진을 안 찍어 보셨다면 그거까지는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찍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었다. 근데 계속 비슷한 유형의 두통이 왔을 때 그럴 때는 굳이 이 같은 두통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방사선 검사를 할 필요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더자인병원이 TFC 뇌혈관 조형 검사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 검사의 적응증과 예후가 궁금합니다. TFC랑 뇌혈관 조형 검사는 그 사타구니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혈관 검사를 보는 건데요. 요걸 하게 되면 결국 입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입원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다른 병원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입원을 합니다. 왜냐면 이건 동맥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지혈을 잘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6시간 동안 또 누워 계시면서 침대 안정을 해야 되고요. 지혈된 부위가 문제 안 일으키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2박 3일 정도로 입원해서 첫날에 입원해서 보시고 다음날에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에 보통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좀 더 단축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요.
요거는 이제 침습적인 검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관을 타고 올라가서 뇌혈관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 직접 이제 조영제를 쏘는 거다 보니까 제일 큰 장점은 가장 정확하게 현존하는 모든 검사 중에서 MRI, MRA, CTA 등등 지금까지 아무리 MRI가 좋은 기계가 나오고 CT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제일 정확하게 혈관의 모양을 볼 수 있고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볼 수 있고 혈관에 튀어나온 게 얼마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봐야 될 때 보겠죠.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뇌과리가 있거나 뇌과리가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다. 뇌혈관 질환, 예를 들어 뇌혈관 동종맥류가 있다던가 혈관이 좁아졌다던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그게 얼마나 좁아졌는지, 몇 퍼센트가 좁아졌는지, 혈류가 얼마나 잘 가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T나 MR 통해서 보통 혈관 병변이 관찰되면 그거를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로 먼저 하는 건 CT나 MRI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정맥으로 조영제를 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혈관 조영술은 더 정확하게 뇌혈관 상태를 봐야 할 때 그게 뭐 동정맥류든 뇌과리든 혈관 협착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혈관을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 하면 그때 저희가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여성인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과 검진을 받아봐야 될까요? 속도 울렁겁니다. 요것 때문에 바로 신경과 검진 보시는 건 아니고 일단 내과 질환을 먼저 보시고 내시경이나 아니면 위장장애에 대해서 먼저 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프리버드 제 질문을 못 보신 거겠죠? 그러면 프리버드님을 한번 위에 올려볼까요? 잠시만요. 기립성 저혈압이 종종 생겨서 심할 때는 일시적으로 실신하긴 합니다. 주로 아침 시간에 그렇긴 한데 앉았다 일어나거나 가끔 다리에 힘이 풀릴 때도 있습니다. MRI, MRA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실신을 직접 하신 건가요? 실신을 했으면 실제로 의식소실이 있었으면 이거는 꼭 신경과 치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걸 마지막 질문을 할 거고요. 프리버드님께서 몇 번 올려주셔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건데 좀 짧은 시간에 대답하기는 좀 되게 큰 질문입니다. 저는 실신하서 오시면 저는 환자분 거의 한 10분, 15분 정도는 면담을 저희가 하거든요. 실제로 정신을 잃어서 쓰러졌다, 아예 정신을 잃었다, 의식소실이 있었다 싶으면 이거는 저는 무조건 신경과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실신의 요인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부전에 의해서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서 아니면 혈관 질환에 의해서 심장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보통 검사를 하게 되는데 환자분 나이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 번 이렇게 실신을 하셨다면 저는 보통 심장에서 뇌까지 올라가는 통로가 괜찮은지 저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즉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대부분은 뇌혈관에 문제 없이 실신하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하지만 여러 번 있었고 연세도 있으시고 기저질환도 있다면 그거는 심장 검사 포함해서 뇌혈관 검사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꼭 저는 드립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질문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답변 드리지 못한 다른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1시간 이렇게 맞춰서 제가 준비한 건 모두 마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더자연병원의 신경과 전문의 유준상입니다. 뇌졸중 전문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